네, 안녕하세요. 최수지입니다. 우리 2강 강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만한 것들만 골라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조금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 학습 통해서 익숙해지게 만들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이 국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국어의 언어적 특징 등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어의 특징은요. 국어가 언어적으로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국어는 형태상으로 교차어에 해당하고요. 계통상으로 알타이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차어, 즉 첨가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핵심적인 뜻이 있고요. 그것에 꼬리처럼 붙는 부가적인 의미로서 문장이 구성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철수가 학교에 가다 같은 문장의 경우 철수가 핵심적인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관계를 알려주는 부가적인 의미의 가라는 조사가 붙는 것이죠. 학교에 같은 경우도 학교가 핵심적인 뜻이고 거기에 부가적인 의미의 에라고 하는 표현이 문법적인 기능을 드러낸다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는 언어를 우리가 교차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철수가라든가 학교에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이 따로 붙지는 않죠. 따라서 교차어, 즉 한국어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교차어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계통상으로는 알타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언어도 이렇게 무슨 게르만족, 라틴족처럼 민족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알타이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다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의 갈래상 표음 문자의 단음 문자에 속한다라는 건데요. 표음, 우리는 음을 드러내는, 음을 표현하는 방식의 문자를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자 같은 경우에는 뜻을 드러내는 방식의 문자인 거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문자들을 우리가 표의 문자라고 하고요. 이 국어는, 한국어는 표음 문자이다 정도로만 역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건 오히려 이 부분입니다. 의문상의 특징이라는 건데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냥 일단은 자음과 모음이 대표적인 의문이다 라고만 전제하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의문의 구체적인 종류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어가 가지고 있는 의문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자음 체계는요. 자음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음 체계는 특히 파열음 계열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3중 체계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건데요. 뒤에 가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그래, 기역, 쌍기역, 키역 같은 경우 다 같은 계열의 아이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고 디귿, 쌍디귿, 티읕이라든가 비읍, 쌍비읍, 피읍이라든가 지읒, 쌍지읒, 치읒 같은 애들은 이렇게 다 같은 계열의 아이들이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3중 체계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확인하겠고요. 두 번째, 단모음의 수도 10개나 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게 10개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는 단모음의 개수가 10개가 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인가 봅니다.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모음과 다르게 발음이 변하지 않는 모음인데요.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아, 어, 오, 우, 이, 에, 왜, 위 같은 단모음의 개수가 10개라는 점도 조금 더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겠고 음상의 차이로 어감이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음의 느낌의 차이로 이 어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졸졸과 줄줄 같은 경우에는 오모음을 썼느냐 우모음을 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졸졸 이러면 뭔가 가볍고 밝은 느낌이고요. 줄줄 이러면 더 크고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감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요. 맛과 멋처럼 어를 썼느냐 아를 썼느냐에 따라서 역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두음 법칙이나 음절의 끝소리, 모음 조화나 동화작용 등이 나타난다. 이것도 역시 뒤에 가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의문상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어휘상의 특징, 즉 단어 수준에서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량의 한자어가 유입되어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60에서 70% 정도가 한자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한자어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이어서 그런 영향을 특별히 더 받았을 텐데요. 실제로 어휘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는 면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높임법이 어휘상에서, 즉 단어 수준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감각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랗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하곤 한다는 거죠. 촉각을 나타내는 어떤 통증을 표현하는 단어도 다른 그 언어보다도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 종류와 가지수가 대단히 많다는 것. 그래서 시각, 촉각, 뭐 이런 미각,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채롭다. 어휘 수준에서 굉장히 다채롭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징어가 발달되어 있다는 건데요. 상징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뻐꾹뻐꾹, 엉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바로 이 상징어에 해당되는 거고요. 역시 그 어느 민족의 언어보다도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어휘적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문상, 즉 문장 성분, 문장의 구성상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교차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앞서도 설명해 드렸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나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철수가 밥을 먹다. 철수가 조사죠. 밥을 조사죠. 이러한 조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먹었다, 먹었고, 먹었으니 뭐 이런 식으로 어미가 또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한 10강쯤 가서는 10강 가기 전에 우리가 조사와 어미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이런 교차거라고 하는 건 메인이 되는 뜻, 중심 내용이 되는 뜻의 어떤 곁다리 무언가가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화자의 결론을 맨 끝에 진술한다는 거죠. 곧 문장에서 서술어가 끝에 위치한다. 그렇죠. 이게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죠. 문장 순서가 서술어가 맨 마지막, 맨 뒤로 간다는 측면에서 특징적이다라는 겁니다. 수식어는 언제나 피수식어 앞에 위치한다는 점, 그래서 꽃을 수식하는 예쁜이라는 표현이 꽃 앞에 항상 나오고요. 피었다를 수식하는 빨갛게가 피었다 앞에 나온다는 점, 그래서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말을 포함해서 모든 언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의문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의문은 그냥 자음과 모음이에요 정도로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의문의 의미가 무엇이고 의문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은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곰이라고 하는 단어와 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어떤 모음이 쓰였느냐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의 뜻을 달라지게 하는 최소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음은 의문에 속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러한 모음뿐만 아니라 자음도, 소리의 길이도, 소리의 높낮이도 의문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의문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분절 의문은 다른 말로 음소라고 표현하고요. 비분절 의문은 운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조금 낯설더라도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거론되는 개념이거든요. 분절 의문은 말 그대로 잘라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발음할 때 자를 수 있잖아요. 자음과 모음으로 자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지는 의문을 분절 의문, 즉 소리마디의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지는 의문을 분절 의문, 예를 들어서 자음과 모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잘라지지 않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소리마디의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는 의문, 즉 소리의 길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강약, 고저 같은 것들은 그 소리에 얹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저만 따로, 장단만 따로 잘라낼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눈과 누운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장단이라고 하는 소리의 길이를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는 의문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분절 의문도 뜻을 갈라주는,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니까 의문에 해당되는 건 맞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성과 의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음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는 모든 소리를 다 음성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음은 역시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인 반면에 의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호라든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런 식의 표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에 해당하지만 예를 들어 자음, 그, 느, 드와 같은 자음이나 아, 어와 같은 모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니까요. 음성과 의무는 이렇게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의미를 변별해주는 기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의무는 의미를 변별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실제로 자음을 무엇으로 썼느냐, 모음을 무엇으로 썼느냐, 소리를 길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말의 의미를 구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우리는 의문이라고 한다는 것. 따라서 음성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